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한편 내 친구 윤모 군 아버지는 30년째 트럭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SOU에서 일하시는데 우유라는 제품의 특성상 항상 우유가 배달되기 전인 새벽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밤 운전을 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대전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자도 가끔씩 명절 때 지방국도 운전을 하지만 시골의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 많고 정말 깜깜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도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커브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라도 나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윤모 군의 아버지는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헤드라이트에다가 특별히 2개의 램프를 더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적한 1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트럭 앞에 웬 승용차가 나타났답니다. 윤모 군의 아버지 차는 10톤 화물 트럭이었는데 트럭의 구조상 차체가 높았답니다. 안 그래도 차체가 높은데 헤드라이트까지 밝았으니 앞차의 후미를 환하게 비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득 의식하니 앞차의 뒷유리창에 어떤 사람이 윤모 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서가는 가족이겠거니 웬 꼬마가 나한테 계속 손을 흔들고 있네 하고 말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 환한 불빛 속에 실루엣만 보이고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얼굴이나 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을 계속 가는데도 계속 그 형체는 손을 흔들고 윤모 군 아버지는 내가 밤운전을 하다 보니깐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요 앞에 주유소가 나오면 잠깐 쉬다 가야지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니 길이 2차선으로 넓어져서 추월해서 가야겠다는 심정으로 차 옆을 지나가면서 옆차를 내려다보니 그 차 운전자 남자 혼자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윤모 군 아버지는 납품 창고까지 고고싱하셨답니다. 2편. 그날은 윤모 군의 아버지가 일이 빨리 끝나셔서 12시쯤 서울 근교에 있는 차고지에 트럭을 세우러 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차고지에 거의 근처까지 도착했는데 차고지로 가는 길은 큰 도로에서 나와서 시골길을 차로 10분쯤 들어가면 있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윤모 군 아버지가 시골길로 막 들어가려 하는데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시골길로 들어가는 부근에서 걸어 나오더랍니다. 윤모 군 아버지는 속으로 어떤 정신 나간 년이 술 처먹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걸어가려나 보고만 하고 생각하면서 10분을 운전해 차고지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본인의 자가용으로 갈아타고 차고지의 입구를 빠져나오는데 그 노란 원피스의 여자 차고지 입구에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본인도 모르게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3편. 윤모 군의 친구는 수원의 S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S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늦은 저녁 친구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두부를 사러 슈퍼에 갔다 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가로질러 자기 집 현관으로 가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맞은편 옥상을 쳐다보니 검은 옷에 하얀 얼굴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씩 웃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겁에 질려서 자기 집 현관까지 정신없이 달렸는데 현관 앞에 도착하니 안심도 되고 집으로 후딱 튀어들어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 여자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 씩 웃던 여자 몸이 갑자기 붕 떠오르더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얼굴 앞까지 날아오더랍니다. 친구는 놀라서 엄마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순간 그 여자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그 후에 그 친구가 알아보니 그 전에 아파트에서 자살한 여자가 있었고 그날이 또 그 여자의 기일이었다고 합니다. 2번째 이야기. 뺑소니.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속력이 너무 높았던지라 별 소용이 없었다. 신나게 달리던 자동차는 결국 차 앞을 지나가던 어떤 물체와 부딪히며 둔탁한 충돌 소리를 냈다. 그 기분 나쁜 소리는 차를 멈춘 후에도 귓가에 윙윙거리려 날 괴롭혔고 그 괴로움 뒤에 맞닥뜨린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들부들 떨려오는 두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방금 뭐였지? 사람이었나? 고개를 억지로라도 일으켜 나가 떨어진 그 어떤 물체를 쳐다보려고 했지만 고개를 들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행여나 사람이라도 쳤다면
또 그 사람이 죽었다면 내 인생은 말 그대로 끝나는 것이기에 더욱 힘들었다. 4초, 5초 정도의 갈등을 깨고 고개를 들어 앞을 봤다. 내 바람과는 다르게 하얗게 비추는 헤드라이트 너머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애석하게도 죽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 있었다. 설마 죽은 거야? 나는 차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가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서자 핏물이 점차 번지는 아스팔트 위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팔다리의 관절이 뒤틀렸는지 제각각 놀고 있는 몸뚱이와 피를 철철 흘리는 머리통.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생기 없는 눈동자. 죽은 게 틀림없었다. 나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로 들어갔다. 시발. 조보운전 주제에 스피드 좀 내보겠다고 늦은 밤에 나와서 달리는 게 아니었다. 자동차 할부도 안 끝난 주제에 겁없이 밤거리를 질주하던 내 모습이 한심스러웠다. 있는 힘껏 자동차 핸들에 머리를 박았다.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 나는 핸들에 머리를 맞댄 상태로 짧은 시간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구조대를 불러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감옥에 잡혀갈까? 어쩔 줄 몰라 고민하고 있는 순간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금 주위를 살폈다. 시간이 꽤나 늦은 시간이고 인적도 드문 도로라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는 생각에 이러면 안 되지만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졌다. 나는 재빨리 차의 시동을 걸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에 가슴이 끓어올랐다. 나는 재빨리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쳐 차를 반대 차선으로 돌렸다. 뺑소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뺑소니를 내가 직접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를 완벽하게 돌리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순간 사이드미러도 할아버지 하나가 보였다. 아까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는데 꼭 내 차 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 같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발, 분명히 사람이 없었는데 잠시나마 차를 돌려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온갖 잡생각에 어지럽기까지 했다. 다시 한번 내 머리에 아주 지독한 생각이 떠올라 버렸다. 사실 지금 내가 돌아가서 차에 치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더라도 할아버지의 증언 한 방에 파렴치범으로 몰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뺑소니를 하더라도 저 목격자인 할아버지가 있는 이상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렇다. 모든 문제는 사고를 목격한 할아버지였다. 나는 다시금 차를 돌려 할아버지를 향하게 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다. 어느새 할아버지는 도로를 가로질러 차에 치인 시체 옆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나는 고의적으로 그 할아버지를 향해 달렸다. 아까와 비슷한 충돌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다만 방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속도를 줄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 내팽겨진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냅다 달렸다. 룸미러로 부러진 지팡이와 함께 바닥에 처박힌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끈거리던 두통이 말끔히 가셨다. 즉사했겠지? 이로써 목격자 따위는 없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자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오는 야릇한 안도감에 온몸이 바르르 떨려왔다. 그리고 그 떨림은 집에서까지 계속되었다. 며칠 뒤 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그리고는 나를 뺑소니 범이라며 잡아갔다. 이 새끼 악질입니다. 악질. 고의적인 뺑소니라고요.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예요. 입에 담배를 문 형사 하나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사람을 저렇게까지 몰아가나? 따지고 보면 엄연한 나의 실수였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줄도 모르고 혼자 쇼를 해댔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다니 제대로 당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보다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 덕분에 나는 실수로 사고를 저지른 뺑소니 범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악질 살인마가 되어버렸다. 그 할아버지만 죽이지 않았어도 죄가 이렇게 무겁지는 않을 텐데 사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잘못이 크다. 장님 주제에 밤에 도로 주변을 싸돌아다니다니 그럴 차에 치이지. 세 번째 이야기. 조개 안의 진주. 아주 머나먼 곳, 지성을 가진 생명체라도 쉬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멀고도 멀게 떨어져 있는 심해.
그 바다는 원시의 바다였다. 드물게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투박한 비늘을 가진 고대어들이었다. 그나마도 굉장히 적어서 지금 내가 설명하려 하는 어느 것에게 그나마 가끔 영향을 끼치는 대수로운 존재였다. 어느 것은 물고기가 자신의 위를 헤엄칠 때마다 껍질을 벌려 잠시 숨을 다시 고르곤 했다. 그랬다. 어느 것든 조개였다. 조개는 매우 오래 살았다. 쭈글쭈글한 분홍빛 살들은 그녀가 살아온 나이를 반증하는 좋은 증거였다. 그녀는 고요하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이였다. 가끔 그녀 위를 스치듯 헤엄치는 물고기와 그녀가 가끔 껍데기를 벌리면 올라오는 공기방울들이 고요한 심해 속의 정적을 잠시 회방하는 유일한 것들이었다. 무척 커다란 그녀는 항상 자신의 껍데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의 껍질은 매우 아름다웠다. 빛 한 점 없는 어둠의 바닷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뿜는 발광체였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장신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흙을 삼키고는 분비물을 모아 덩어리를 만들었다. 영양분이 그녀의 껍질을 더 윤택하게, 더 크게 해주었다. 거무죽죽한 모래 사이에서 가끔 발견되는 반짝이는 돌만은 그녀도 뱉지 않고 가슴편에 꼭꼭 모아두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에 왔을까. 이제 둥글게 뭉쳐 만들어진 그녀의 보물은 그녀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자 기쁨이기도 했다. 흙을 삼킴으로써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녀는 가끔씩 특별한 것이 먹고 싶을 때 미끈미끈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진흙 바닥으로 가서 흙을 먹고는 했다. 그 흙에서는 반짝이는 이물질은 없었지만 씹는 맛이 더 좋았고 거기서 서식하는 미생물 덕에 더욱 영양가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녀는 못 되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곳에 갔다. 행복한 그녀의 삶이 어느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한 건 이미 수억 년을 살아온 그녀의 나이가 조금 더 먹었을 때였다. 매우 아름다우면서 또한 거대한 그녀의 껍질 또한 점차 빛을 잃고 바래졌다. 이상했다. 그녀가 아파진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배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부터 느끼는 복통과 스트레스였다. 살아온 수억 년간 한 번도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풍요롭고 따뜻한 심해에는 그녀의 적수가 없었다.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녀는 매우 걱정스럽고 또 괴로웠다. 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의 정체는 세균이나 뭐 그 비슷한 것들인 듯했다. 점차로 그녀의 뱃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녀는 끊이지 않고 또 미묘하게 계속 느껴지는 고통을 힘겹게 참았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또 그 이상의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기는 아서러스호이다.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고향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전송하는 메시지는 정확히 1275년 후 우리들의 고향으로 도착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좌표는 VBN 1234조 5568억 7859만 7668이다. 반복한다. 우리의 좌표는 VBN 1234조 5568억 7859만 7668이다. 우린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것과 마주하고 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들을 때쯤엔 우리는 소멸하여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랍고 경악스러운 비밀과 마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영광스럽다. 광속 이상의 속력으로 천문학적인 시간의 우주항의 끝에 우리는 드디어 우주의 끝에 도달했다.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과학자들의 이론과는 달리 우주벽의 끝은 단단한 암석체 같았다. 우리는 벽을 파괴했다. 그리고 서둘러 밖으로 항해했다. 우리는 현재 고향에서 부르는 바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니다. 바다와 비슷한 상황. 그렇지 않다. 우주 밖은 바다 그 자체다. 함선 밖의 액체의 정체는 소금물이다. 지구의 것과 조금 다른 비율과 구성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바닷물이라는 것에는 일말의 의구심도 없다. 우리의 근원은 바다였다. 우린 조개 안에 품어진 진주에서 살아온 것이다. 한 인류에 의해 죽은 조개를 뚫고 나온 인류. 신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바다와 그 바다를 품고 있는 거대한 지구. 그 지구를 품고 있는 또 다른 조개.